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빠져드는 은근히 야릇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기는 바로 행즈리아담입니다. 오늘도 시간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행즈리아담의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청유연은 예로부터 물 맑고 땅이 비옥하여 백성들의 삶이 그리 어렵지 않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고을이나 그렇듯 양반은 높고 여종은 낮은 법.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이는 단연 정대감이었지요. 정대감은 과거 벼슬길에 올랐으나 서울서 뇌물 사건에 휘말려 낙향한 뒤 청유연의 온갖 농지와 가옥을 쓸어 담아 그야말로 고을의 주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 집 마님은 홍월이라 불리었고 고운 얼굴과는 달리 심사는 물처럼 흐르지 않고 불처럼 탔으며 그 입에서 뱉는 말은 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과 여종 가운데 초연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처럼 풀이 나듯 조용하고 말수 적으며 눈빛이 맑아 밥 짓고 물 깃는 손길마다 고요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헌데 초연을 유독 미워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님 홍월이었습니다. 전현 눈빛이 맘에 안 들어. 감히 아씨 눈이라도 된다는 게야. 내가 뭐가 무서워서 저런 것과 한 집에 살겠느냐? 그리하여 초연은 늘 뒷방에 갇히듯 살며 남은 찌꺼기로 밥상을 때웠고 겨울에도 손 빠진 저고리 하나에 몸을 웅크린 채 지냈습니다. 그러한 초연을 몰래 지켜보던 눈이 있었으니 바로 정대감이었지요. 대감은 문틈 너머로 장독 옮기는 초연의 엽선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허허, 마님은 물이 너무 새하나 저 아이는 마치 안개 같은 구석이 있어. 조심스러우면서도 젖었어. 그날 밤 대감은 일부러 술을 들이켜고 다들 잠든 시각 초연의 방 앞에 발을 들였습니다. 초연이 자느냐? 초연은 놀라 대감을 맞았고 대감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비루한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내 손 이리 좀 내어보거라. 너무나 고생한 손이로구나. 허나 이 손으로 무얼 쥐고 싶으냐? 응? 초연이 고개를 돌리자 대감의 손은 이미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아무도 모르느니라. 나는 다 보았느니라. 마님 눈치를 보며 물 길어 오는 너를 쪼그라든 저 허리를. 그때 문 밖에서 마님의 발소리가 들렸고 정대감,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겠느냐? 문이 벌컥 열리며 마님 홍월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감은 놀라 초연을 떼어내며 소리쳤지요. 인연이 유혹했다. 이 여우 같은 년이 나를 꿰었소. 초연은 억울함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으나 마님의 회초리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이 음탕한 년, 우리 집 안방을 더럽혀. 쫓아내라. 당장 인연을 저작거리로 내쫓거라. 그리하여 초연은 그날 밤 가마손 옆에서 끓던 찬 물에 손을 담근 채 무명저고리 하나 걸치고 고을 저작거리에 버려졌습니다. 허나 사람은 뿌리 깊은 수모를 당하면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꽃으로 바뀌는 법이지요. 초연은 홀로 걸어 청류연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낡은 기방 월하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을 여니는 미색 자줏빛 저고리에 은장도 하나 찬 녹이 많은 눈빛의 기생, 이름은 운심이라 하였지요. 내 눈빛 웬걸 저승에서 봤던 눈 같구나. 이리 들어오너라. 여기선 버려진 것도 꽃이 되느니라. 그날 밤 초연은 기생방의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이름도 말투도 숨소리도 새로 배워나갔습니다. 어느덧 고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하루에 희한한 기생이 하나 들어왔다더라. 말도 없이 웃는데 뭔가 꾹꾹 눌러 담은 것 같은 눈빛이라 카대. 대감도 한번 갔다가 얼굴이 빨개서 나왔다더라. 기방 월하루는 청류연에서도 가장 끝자락 산기슭 아래 물길 하나 흐르는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헌데 그 월하루에 기이한 기생 하나 들어왔다 하여 며칠 사이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그년이요? 이름이 초연이라 카던데 눈빛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냥 웃지도 않는데 남정네들이 자꾸만 하룻밤만 같이 있자고 돈 싸들고 온다 카더라. 실은 그 초연이 바로 정대감 댁에서 쫓겨나 모욕과 수모를 안고 기방문을 두드렸던 그 여종이었습니다. 불과 반년이 흐르기도 전에 그녀는 마담 운심조차 놀라게 할 만큼 사람을 사로잡는 눈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운심은 말했지요. 초연아, 넌 웃지 말거라. 말도 아끼고 웃지도 말고 가끔 눈물만 고이거라. 그러면 세상 남정네들 가슴이다. 내 무릎 아래에 무너질 것이다. 초연은 고개만 끄덕였고 밤마다 검은 곳 하는 소리에 기방 밖으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류연 사또의 생일연이 다가왔고 정대감이 잔치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사또 마마의 50생신을 어찌 그냥 지나가겠소이까? 예전같이 서울 기방에 연락을 넣고 기생 12를 불러들이세나.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운심 마담이 입꼬리를 비틀며 말하였습니다. 서울까지 뭐하러 가노? 청류연엔 지금도 12보다 나은 기생이 하나 있는데. 그리하여 운심은 정대감 댁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기방 월하루에서 사또 마마의 밤을 위해 가장 조용한 불을 보내드리겠사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잔치가 벌어졌고 고을 양반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 분홍빛 연기가 자욱한 술상이 펼쳐지던 찰나 한 여인이 부채 하나 들고 가만히 대청에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하얀 속저고리에 얇은 겹치마를 걸치고 머리는 단정히 따아 올렸으며 눈빛은 바람결보다 더 잔잔했습니다. 고을 양반들이 숨을 죽였고 그 순간 정대감은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초연. 홍얼마님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전현이 어찌 살아있느냐. 전현은 저작거리서 죽은 줄 알았는데. 초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검은 고를 조용히 쳤습니다. 덩, 덩, 딩 그 선율은 울컥울컥 가슴을 건드렸고 정대감은 술을 들이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날 남긴 거였구나. 그날 이후 정대감은 밤마다 월하루 문 앞에서 기생 초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헌데 초연은 그를 단 한 번도 방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감 어르신, 이 몸은 몸을 파는 여인이옵니다. 헌데 그대는 마음까지 파느냐 묻지 않으셨지요. 그 말에 대감은 한 번 마루에 엎드려 울었고 그날부터 줄기차게 금일봉을 보내왔습니다. 초연은 그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기방 뒤편에 작은 요양원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몸 다친 여인들, 마음 다친 여인들을 위한 곳이옵니다. 가혹한 집안에 팔려갔다 버려진 아이들이 여기서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헌데 문제는 홍얼마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변심에 불을 질렀고 하인들을 시켜 월하루 앞에 똥물을 끼얹고 돌팔매를 던지게 하였습니다. 기방 문짝이 깨지고 초연의 소매가 찢기던 그날 밤 초연은 마담 운심에게 말했습니다. 저 마님은 제가 가진 걸 다 빼앗고도 부족하신가 봅니다. 그럼 너도 그 마님의 걸 하나 빼앗거라. 운심은 무언가를 꺼내주었습니다. 진주가 달린 비녀 하나. 그건 홍얼마님이 예전에 쓰던 것이었지요. 이거요. 마님이 기방에 들어오기 전 몰래 맡겨두고 간 물건이었소. 남들은 몰라도 나는 기억하지. 그분도 한때 우리 식구였단 말이오. 초연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 마님이 기생이었다고요? 그래요. 누구보다 깊고 누구보다 더러운 세상을 다 품은 여자였지요. 그런 분이 어찌 이리. 그녀도 잊은 거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날 밤 초연은 비녀를 품에 안고 정대감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기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이지요. 초연이 다시 정대감댁을 찾은 날은 보름달이
가장 둥글게 뜬 밤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는 고운 백색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머리에 은비녀를 꽂고서 조용히 마당 끝에 섰습니다. 하인 하나가 문을 열려 하자 정대감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이 여인은 이 집이 버린 여인이라. 이 집이 나서서 맞아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초연은 대감의 손에 이끌려 대청에 올랐고 마님 홍월은 그 모습을 보고 잔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전현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어디서 다시 이런 꼴을 들이대고.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초연은 품 안에서 은빛 비녀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마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홍월 마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비녀는 마님이 어린 시절 기방, 운심루에서 달고 다니던 것이었고 홍월이 아니라 그 시절 이름은 서롱이라 불렸던 시절의 것이었으니 어찌 이걸 기억하시옵니까? 기방 뒷방 창 너머로 기생 서롱이 울던 밤을, 그리고 그 기생 서롱이 어느 날 사라졌다는 소문, 그리고 몇 해 지나 정대감의 마님이 되었다는 전설. 초연은 한 발 앞으로 다가갔고 그 순간 홍월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입술을 물었습니다. 그건 헛소리다. 아니옵니다. 그건 진실이지요. 다만 마님께서 그 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뿐. 정대감 또한 놀란 얼굴로 마님을 쳐다보았고 홍월은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내가 그곳에 있었든 없었든 지금 이 자리엔 내가 마님이다. 너 같은 기생 따위와는 다르단 말이다. 그때 초연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렇다옵니다. 마님과 전 다릅니다. 헌데 하나는 같사옵니다. 뭐가? 마님도 저도 다 이 집에 버림받았다는 것이지요. 그 말에 대감은 움찔하였고 초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정대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이 초연은 몸도 마음도 한 번 버림받은 여인이옵니다. 헌데 다시 이곳을 찾은 이유는 복수 때문이 아니옵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기억 때문이옵니다. 이 집에 머물렀던 소녀, 이 집에 물깃던 여종, 이 집에 밤마다 뜨거운 눈을 감고 잠들던 그 아이가 여기 있었다는 걸 누군가는 기억해 주길 바랐사옵니다. 그 말에 고을 사람들 또한 숨을 삼켰고 홍월 마님은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서롱이 아니야. 난 잊고 살았는데 왜? 그때 초연은 마님 앞에 다가가 은비녀를 다시 건네며 말하였습니다. 이 비녀 돌려드리옵니다. 서롱 마님께서 다시 기억을 꺼내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길로 초연은 대감댁을 떠났고 홍월 마님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뒤 기방 월하루로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운심은 말없이 마루에 차를 올렸고 초연은 고개만 살짝 숙였으며 홍월 마님은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날 이후 홍월 마님은 스스로 안채를 떠나 초연이 세운 요양원으로 들어가 다른 여인들의 빨래를 거들었고 정대감은 고을에서 물러나 절간으로 향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초연이 정대감 댁에서 쫓겨났던 그날로부터 꼬박 10해가 지났습니다. 청류연의 봄은 언제나 흐드러지게 핀 매화로 시작되었고 그 꽃길 위엔 고요히 걷는 한 여인의 발자국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물으면 마을 아이들은 말하였지요. 그분이요? 몸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마음 아픈 사람도 안아주는 초연 어르신이세요. 기생 초연은 더 이상 기방에 있지 않았고 그녀가 세운 요양원 다연원의 주인으로 청류연 모든 여인들이 의지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연원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여기선 누구도 이름을 묻지 말 것, 어디서 왔는지도 무엇을 했는지도 오직 오늘을 살기 위해 온 이들만 받는다. 그 말에 버림받은 소녀들, 아이를 잃고 울던 안악들, 심지어 몰래 도망쳐온 상처투성이 머슴들까지 하나둘 다연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초연을 어르신이라 불렀고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되 눈빛으로 사람을 품었습니다. 한편 홍월 마님은 그곳에서 평생 해보지 않았던 빨래와 김장을 하며 지냈고 처음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자존심이 깨져 울기도 하였으나 어느 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으로 누구 밥 해준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이었다니. 그녀는 가끔 초연에게 묻곤 하였습니다. 그날 널 때린 내 손 넌 어찌 용서했느냐. 초연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오래된 비녀 하나를 해묵은 찬장에 고이 넣은 뒤 말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정대감은 절간으로 들어간 뒤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살았으며 해마다 보름날마다 다연원 앞으로 익명의 곡식 자루가 놓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은 다연원 문 앞에 낯선 소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 얼굴에 흉터 하나, 눈동자엔 말 못할 사연이 담긴 아이였습니다. 초연은 말없이 아이를 안으로 데려와 손수 머리를 감겨주고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이름 백돌인입니다. 그 말에 초연은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았고 기억 한켠에서 아주 오래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정대감과 홍월 마님에게 학대받았던 어느 여종이 혼자 울던 마루 끝에서 품었던 작은 생명이었을지도 모를. 그날 밤 초연은 처음으로 아이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강가 위에 가득 퍼졌고 은하수가 발밑으로 흐르던 그 밤, 아이의 발이 푹 꺼지는 늪지에 빠졌을 때 초연은 말없이 그 손을 잡아당겼고 물기를 훔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이 드는 건 그저 젖는 것과는 다르단다. 네. 물드는 것은 그 속까지 물이 스며드는 것. 아픔도 사랑도 우리 안에 물드는 거란다. 그러니 버려졌다고 잊지 마라. 넌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물들였으니.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날 밤 이후 아이는 초연을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청류연의 매화 아래 하얀 옷 입은 여인이 마루 끝에 앉아 차를 우리며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방에는 찢긴 무명 저고리 하나, 은비녀 하나, 그리고 책상머리에 조용히 놓인 짧은 글귀 하나가 있었다지요. 누군가에게서 버림받았을지라도 스스로를 버리지 마소서. 꽃은 땅에 떨어져도 그 향은 사람의 기억에 남나니. 그리하여 청류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초연 어르신은 기생이 아니었지요. 그분은 한때 무너졌던 모든 여인을 다시 일으킨 사람이라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속삭였답니다. 진짜 복수는 누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 하더이다. 초연의 삶은 단순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극한의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타인을 치유하고 품는 위대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정대감과 홍월 마님의 과오를 용서하고 그들 스스로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끈 것은 초연의 깊은 이해와 넉넉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렸던 이들에게 복수하기보다 그들의 아픔까지 보듬으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용서와 자기 회복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초연은 복수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버렸던 이들을 품음으로써 더 큰 사랑과 이해를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내몰았던 세상에 맞서 싸우기보다 그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미움과 분노가 아닌 사랑과 포용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아픔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연은 버려지고 짓밟혔던 과거를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들을 꽃으로 피워내어 다연원이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보듬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깊은 샘물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과 눈빛은 어떤 말보다 강한 위로와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혹시 자신이 버려졌던 기억, 상처받았던 순간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기억들을 진정한 꽃으로 피워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초연의 삶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좌절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양분이 될 수 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억압받던 한 여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한 초연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결국 초연은 자신을 짓밟은 이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마저 변화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청류연의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닌 창조에 있으며 미움의 사슬을 끊고 사랑과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승리임을 초연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야담은 들을수록 빠져드는 맛이 있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